안녕하십니까? 바이오 투자학교의 이혜진입니다.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바이오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에 있었던 바이오 관련한 주요 시장 흐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 동결과 채권 발행, 국채 발행 규모 축소 발언이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국채금리 급등이 경제를 냉각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FOMC의 언급이 향후 기준금리를 더 이상 인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가 예상치 대비해서 저조하게 발표가 되면서 금리 인상 종결론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11월 8일 현재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4.5%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 4.5에서 5% 사이를 등락을 했었는데요. 지금 밴드 하단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WTI 유가는 배럴당 80달러에서 90달러 사이를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현재 80달러를 아래로 깨고 75달러까지 하락을 한 겁니다. 향후에 수요가 둔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유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산업 전반적으로는 엑사셀, 그러니까 크리스퍼 테라퓨틱스가 개발한 유전자 편집 치료제가 여전히 이제 시장에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8일 FDA의 의사 승인 결정일인데요. 결정일이 한 달 정도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전자 편집 치료제에 관련한 종목들이 랠리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오후 영업일 동안 4거래일 오르는, 특히 바이오텍 중심으로 오르는 그런 장이 연출이 됐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정책이 나오면서 시장에는 큰 변동성이 생겼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금리의 하향, 그 다음에 유전자 편집 치료제의 그런 호재들,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면서 우리나라 한 주간의 바이오 흐름도 괜찮았다, 이렇게 정리를 내려볼 수 있고요.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내년도 한 2분기 정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금리 상승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바이오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거꾸로 금리가 하향 안정화된다 그러면 가장 큰 호재로 작용하는 것은 당연히 바이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경쟁력이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긍정적인 뷰를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그런 지표의 흐름을 살펴보면 주간 단위로 보면은 S&P 500이 2%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형 바이오텍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크지 ETF는 주간 기준으로 8% 상승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대형주로 구성되어 있는 XLB 같은 경우에는 1.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시장하고 약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 코스피가 주간으로 7%, 그 다음에 코스닥 제약지수 약 7% 정도, 코학트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ETF는 8%, 그 다음에 타임폴리오 바이오 ETF는 10%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공매도 한시 금지 영향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다라는 거고요. 이런 단기적인 수급에 의한 변동성은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펀더멘탈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주간의 정리를 하면은 미국의 금리 인하 분위기, 그런 게 조금씩 잡혀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지표, 그 다음에 실적 관련한 지표들도 약간씩 둔화되면서 또 유가가 또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물가 관련 지표들이 하향 안정화되는 것이 시장에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간 바이오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는 제형 변경 기술, 그러니까 그 약물을 전달하는 기술과 관련한 그런 특허를 가지고 있는 할로자임이 13번째 기술 이전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쿠멘이라는
회사에게 13번째로 라이센싱 아웃을 했다라는 점이고요. 정맥 주사형을 피하 주사형으로 변경하는 이 기술은 전 세계에서 2개 회사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할로자임 그리고 알테오젠 이렇게 2개 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환자들의 편의성, 빅파마들의 그런 블록버스터들이 특허가 만료되면서 제형 변경에 의해서 특허를 연장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수요가 또 증가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바이오시밀러도 피하 주사형으로 적극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 피하 주사형 이런 기술들이 성장성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는 노보노디스크하고 일라이 릴리 소식입니다. 실적이 둘 다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비만 치료제, 특히 위고비의 그런 약진이 두드러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3분기 전년 대비 29%, 30% 가까운 실적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위고비하고 오젬픽의 성장률이 YTD로 누적으로 3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작년 대비해서 올해도 전체적으로 32에서 38% 정도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노보노디스크는 전망을 했습니다. 일라이 릴리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이 마운자로라는 비만 치료제로 승인을 받지는 못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드디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기 전에는 의사들의 그런 그 오프라벨, 즉 의사의 재량권으로 비만 치료제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작년에는 1.8억 달러밖에 매출을 올리지 못했었는데요. 3분기에는 14억 달러라는 아주 굉장히 폭발적으로 매출이 증가했다라는 점이고요. 일라이 릴리는 실적 발표를 하면서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도나네맙과 관련한 그런 업데이트도 했는데요. 예전에는 그 올해 말까지는 내년 1분기에 FDA 승인 결정일이 잡힐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엑사셀, 즉 버텍스하고 크리스퍼 테라피틱스가 개발하고 있는 카스9 유전자 가위 기반 유전자 편집 치료제의 승인 결정일이 12월 8일로 다가옴에 따라서 관련한 업체들이 굉장히 지금 약간 들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한 업체들, 예를 들어서 에디타스라든가 버텍스 같은 회사들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몇 가지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임상에 대한 업데이트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부작용과 관련한, 특히 이제 오프 타겟팅과 관련한 언급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에디타스를 살펴보면 에디타스는 지금 가장 앞서 있는 물질 에디트 301 이 물질에 대해서 임상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임상 데이터를 오는 12월에 애쉬 즉 미국 혈액학회에서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에디타스 주가는 한번 요동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벌브인데요. 이 벌브는 빔 테라피틱스로부터 베이스 에디터라는 염기서열 1개를 편집하는 그런 편집기를 들여와서 주로 심장이나 혈관 관련한 혈액 관련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가장 앞선 물질은 벌브 101입니다. 그래서 이번 2023 미국 심장학회에서 지금까지 임상 진행한 임상 1B상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를 했고요. 내년에는 벌브 102 그 다음에 벌브 201에 대해서 임상 1상을 시작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했고요. 며칠 전에 업데이트 해드린 대로 일라이 릴리는 이 빔 테라피틱스와 벌브가 개발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물질을 6억 달러에 도입을 했다라는 그래서 업계의 이목을 끌었다라는 점을 업데이트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츠하이머 관련한 소식도 정리를 해드리면 알츠하이머 치료제 즉 레켐비가 승인을 받았죠. 이 치료제는 바이오젠과 에이자이가 공동으로 개발한 그런 치료제입니다. 이번에 에이자이가 실적을 업데이트하면서 2분기 실적입니다. 그래서 회계 그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내년 3월 달에 이제 회계 연도가 끝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번 9월 달이 2분기 말입니다. 10월까지 레켐비의 치료를 받은 환자가 800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조금 더 특이한 거는 내년 3월까지 10,000명으로 늘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레캔비는 가속 승인을 받았죠. 그랬다가 올해 6월 달에 정식 승인으로 바꿨습니다. 정식 승인을 받은 6월 이후에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는 충분히 10,000명까지는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당초에는 과연 많이 팔릴 것이냐 이런 이제 전망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이자이의 업데이트에 의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업체들의 기술 수출 낭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두 개의 그런 기술 수출이 이루어졌는데요. 먼저 종근당을 보실까요? 종근당이 노바티스에 13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만 8천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올해 국내에서 체결한 그런 제약 바이오 그런 규모 중에서는 최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계약 물질을 잠시 살펴보면 CKD 510입니다. 조금 독특한 물질인데요. 희귀질환과 심장질환 치료제로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 히스톤 탈 아세틸화 효소 이 물질은 히스톤 단백질의 탈아세틸화를 통해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그런 후성 유전과 관련된 물질입니다. 다소 이제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우리 핵 속에는 유전자가 있는데요. 그 유전자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실패 같은 그런 히스톤 단백질에 감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톤 실패 같은 단백질에 영향을 주는 효소인데 이 효소를 억제하는 치료제입니다. 이 효소를 억제하게 되면 유전자 발현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단백질이 나오지 않던 거를 단백질을 나오도록 그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미국 FDA에서 2020년에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약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술 수출이 이루어졌는데요. 오름 테라퓨틱스가 BMS의 임상 일상 물질을 기술 수출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이 오름 6151 이 물질의 계약금이 1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한다 그러면은 1,300억 정도에 이르는 대단히 규모가 큰 규모이고요. 거의 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금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물질은 또 단백질 분해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치료제로 잘 개발이 잘 안 됐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근당하고 오름 테라피틱스의 기술 수출 이런 물질들을 보면은 후성 유전학 그 다음에 또 단백질 분해제 모두 새롭게 성장하는 분야의 물질들이다라는 점이 공통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실적이 대단히 잘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주가가 약간 부진한 이유는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CMO 자체는 성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여기 그냥 바이오시밀러가 계속 나오고 있죠. 블록버스터가 특허가 만료되면서 바이오시밀러는 앞으로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예정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성이 15% 이상 2030년까지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런 거에는 이견을 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시장이 좋다 보니까 경쟁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고 캐파도 또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나 고품질의 제품 생산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실질적인 캐파 증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점. 그 다음에 특히나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같이 CMO 분야에서 글로벌 1위이면서 또 생산 효율화, 그 다음에 납기 능력 이런 거를 모두 종합해 볼 때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공급 증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는 우려는 좀 지나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수주도 굉장히 원활한데 수주의 특징을 보면은 임상 물질, 단계의 물질들 그런 소규모의 물질들이 아니라 상업화된 물질들입니다. 그러니까 블록버스터들의 그런 지금 상업화된
항체 치료제의 수주를 받고 있기 때문에 빅파마로부터 수주 규모도 대단히 큰 규모로 받고 있다라는 점이 다른 회사하고는 차별화되는 점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비근한 예로 론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강력한 경쟁자이기도 한데요. 이 론자를 보면은 바이오텍들한테 받은 수주가 굉장히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비해서는 비중이 높았고요. 그로 인해서 최근에 금리가 상승하면서 바이오텍들이 또 영향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론자도 이제 실적에 영향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최근 2년간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경쟁 업체의 그런 밸류에이션이 크게 이제 하락을 했고,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볼 때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또 비싸게 보였겠죠. 그러나 이런 차별화가 충분히 더 벌어질 수 있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점, 이것을 시장에서는 조금 간과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또 ADC의 생산이 또 시작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공장에 그런 남아있는 18만 리터에 대한 그런 가동,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5공장, 6공장에 대한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의 가시성이 대단히 높다. 그리고 이러한 점들이 주가에 차별화되면서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